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요동과 긴박한 정치적 외교전의 이면을 날카롭게 짚어드리는 글로벌 인사이트의 메인 앵커 김하나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압박 속에서 각국의 통화 정책이 엇갈리며 전례 없는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자국의 실익을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과 자원 확보 경쟁 또한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이슈의 실타래를 역사적 통찰로 명쾌하게 풀어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세계 경제와 정치는 마치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와 같습니다. 한쪽에서 시작된 미세한 기류 변화가 태풍이 되어 반대편 시장을 집어삼키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증시의 발작이나 자원 패권 전쟁은 과거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되었던 생존을 위한 투쟁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각국의 핵심 소식들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해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흥미롭고 예리한 분석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를 공식 방문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와 핵심 광물 및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코스피가 5,639선까지 주저앉으며 7월 한 달간 무려 30% 넘게 폭락하는 잔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책임으로 539억 원의 기록적인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가님, 이 대내외적 경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방문은 자원 다변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행보입니다. 칠레는 양극재의 핵심인 리튬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로 과거 19세기 강대국들이 남미의 초석 광산을 차지하기 위해 태평양 전쟁을 벌였던 역사적 교훈을 떠올리게 하죠. 반면 국내 증시의 7월 대폭락 사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심리적 공황과 닮아 있습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와 레버리지 투자 열풍의 부작용이 겹치며 시장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화된 탓입니다. 여기에 KT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 사태는 디지털 신뢰가 무너졌을 때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우리 시장이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질적 고도화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연간 1.5%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2.1%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으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회수 가능한 핵심 광물과 재료의 수출 제한 권한을 행정명령으로 서명하며 자국 공급망 빗장을 더욱 걸어 잠갔는데요. 이 행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번 성장률 둔화와 금리 동결의 엇박자는 1970년대 전 세계를 고통에 빠뜨렸던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초기 징후를 연상시킵니다. 인플레이션 불길이 잡히지 않으니 연준도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외줄 타기를 하는 형국이죠. 재미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조치입니다. 이는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전략물자 통제를 통해 상대방의 숨통을 조였던 코콤 규제의 현대적 부활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내부적 위기를 외부 자원 통제라는 강력한 안보 카드로 덮으려는 정치공학적 포석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트럼프식 독주 체제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상반기 GDP가 전년 대비 4.7% 성장하며 목표 범위 내에 안착했으나 2분기 성장률 둔화와 내부 구조적 분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중공중앙정치국이 내수 확대와 신구 동력 전환 가속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 대회에서는 중국 AI 산업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상업화와 실행 단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요. 중국의 이 전략적 전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국의 2분기 성장률 둔화는 과거 1980년대 후반 한강의 기적 이후 대한민국이 겪었던 고도 성장기 뒤의 체질 개선 진통과 유사합니다. 양적 팽창의 시대가 저물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강제되는 시점이죠. 이 상황에서 중국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인공지능의 실용화입니다. 상하이에서 보여준 실행 중심의 AI 전략은 과거 2차 산업혁명 시기 미국이 유럽의 기초 과학기술을 가져와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승화시켜
세계 패권을 잡았던 과정과 궤를 같이 합니다. 서방의 반도체 제재라는 견제 속에서도 거대한 내수 시장의 데이터와 실행력을 무기 삼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집요한 실용주의적 의지가 돋보입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민생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파격 인하하고 중저소득층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인데요. 하지만 구마모토 지진 피해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어나고 도시 마비가 지속되는 등 악재도 겹쳤습니다. 이 대규모 감세 조치와 일본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이번 소비세 인하 카드는 정권의 생존을 건 거대한 도박입니다. 과거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 유효 수요를 창출하려 했던 뉴딜 정책의 초소형 판판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연간 5조 엔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2년 뒤 다시 세율을 올릴 때 닥쳐올 정치적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구마모토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 방출은 일본 정부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민심 수습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역사상 가장 얇은 외줄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중동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군 기지 공습과 미국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이란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1%로 위축될 전망이며 인플레이션율이 최대 88%에 달할 것이라는 초인플레이션 경고가 나왔는데요. 이 와중에도 이란은 첨단 우편 분류 로봇을 독자 개발하는 등 기술 자립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재 이란의 경제 지표는 1차 세계대전 직후 천문학적인 배상금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을 겪으며 마르크화가 종이 조각이 되었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과 고립이 초래한 전형적인 경제 파탄의 시나리오죠. 그런데도 첨단 우편 로봇 기술을 현지화하고 에디오피아와 기술 외교를 펼치는 모습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이는 외부의 완전한 봉쇄 속에서도 스스로 생존 도구를 만들어냈던 과거 냉전기 소련의 과학기술 자립투쟁과 닮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내부 기술력을 극대화하는 벼랑 끝 자립경제의 전형으로 고립이 깊어질수록 이란의 독자 노선과 비대칭 기술 확보 집착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지속되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이 올해 실질지 DP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1.3%에서 1.8%로 상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15.5%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드론 협력에 서명하며 오하이오주의 드론 생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전란 속에서도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기술 동맹이 강화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성장률 전망을 올린 것은 언뜻 기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국토가 폭격을 받으면서도 전시 공업 생산력을 극대화했던 영국의 강인한 통제 경제체제를 연상시킵니다. 외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안정화되고 전력망 복구 등 정부 지출이 유입되면서 나타난 착시와 보궐력의 조화죠. 특히 미국 영토에 우크라이나 드론 조립센터를 짓는다는 소식은 군사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피원조국이 원조국의 첨단 제조업 기지를 활용해 무기를 역수출하는 구도로 우크라이나가 단순한 전쟁 피해국을 넘어 실전에서 검증된 최첨단 드론 기술의 핵심 공급처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마지막 추가 국가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IMF 이사회 승인으로 17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확보하고 유럽연합으로부터도 15억 유로를 수혈받으며 외환위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내외적 경제 불안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보물 전시회가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문화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의 행보는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이집트의 현재 모습은 국가 채무 위기 속에서도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담보로 서방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역사적 영리함을 보여줍니다. 19세기 수에즈 운하 건설 이후 이집트가 겪었던 열강과의 채무 관계가 현대적인 금융 구제 금융으로 재현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와중에 빛나는 소프트 파워의 힘입니다. 증시가 흔들리고 외화가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한복판에서 고대 파라오의 유물로 매진 사례를 기록하는 것은 문화유산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국가 신인도와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방파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돈은 빌릴지언정 문화적 자존심과 품격은 잃지 않겠다는 이집트식 생존법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간 글로벌 단신 모음입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인과 이민자 대량 구금 정책이 30년 법적 선례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고,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시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외부 조사에서 사실로 인정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 단신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주 묵직한 메시지들입니다. 한국의 선관위 특검 통과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사법적 자정작용이며, 미국의 이민자 구금 정책위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 속에서도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요코하마 시장의 괴롭힘 파문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죠. 결국 정치적 제도와 인권, 조직 문화의 투명성이야말로 국가의 품격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척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들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전 세계 8개국의 숨가쁜 정치, 경제적 변화와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흐름을 깊이 있게 짚어보았습니다. 대폭락을 겪고 있는 국내 증시의 혼란부터 중동의 화약고 속에서 피어나는 기술 경쟁까지 위기 속에서도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각국의 치열한 전략이 돋보였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계 각국의 소식을 관통하는 한 줄 평은 역사의 파도는 멈추지 않으며 준비된 돈만이 바람을 통제한다입니다. 금융의 폭풍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영리하게 자원 외교를 펼치고 기술 자립을 도모하는 국가들처럼 우리 역시 눈앞의 혼란에 흔들리기보다 본질적인 기초 체력을 다지고 혁신의 돛을 높이 올려야 할 때입니다. 네, 가슴에 와닿는 깊이 있는 정리 감사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의 시대이지만 흐름을 읽는 안목을 가지고 대처한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을 통해 통찰력을 얻으셨기를 바라며 더욱 풍성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차고 의미 가득한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